안녕하세요, 강희승입니다. 자, 수능특강 윤리 21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강의까지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 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됐는데요. 오늘은 또 새로운 시대의 장이 열립니다. 바로 헬레니즘 시대인데요. 이게 헬레니즘 시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중요한 이론들을 파고 들어가실 게 아니라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이 뭘 고민하게 됐고 그 해결점이 무엇인가를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아테네라고 하는 곳이 그 지중해에서 가장 세력이 높은 곳으로 부각되면서 경제, 문화, 정치에까지 중심지로 떠오르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필요한 지식들, 변론술 혹은 그들에 반대하는 절대적인 지식을 찾으려는 철학자들의 고민들이 따라왔던 것이 바로 지난 시간까지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통해서 아테네가 몰락하고 그 이후 그 그리스에 남아있던 문화나 사상이나 철학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요지는 아테네는 몰락했어도 그들의 사상이나 문화는 없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 포커스가 달라졌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선생님과 화면 잠깐 같이 보시면서 그 고민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이 그림은요, 선생님 이제 하나 찾아온 얘기인데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을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자, 그렇게 아테네가 몰락은 했지만 그 이후에 시대가 이어지면서 알렉산더가 그 그리스 문화를 토대로 한 그들의 뭐 사상이나 철학 같은 부분을 동방 원정으로 차츰차츰 세력을 넓혀가고 영토를 넓혀가면서 그들의 새로운 문화적인 요소와 그들이 원래 갖고 있던 요소들이 결합을 해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나 철학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 그 원정을 통해서 원정이라고 하면 어때요?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새로운 영토에 가서 싸움을 벌일 수도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승리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고전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불안하죠. 그 사회도 불안을 겪게 될 겁니다. 그 불안 속에서도 그리스 시대의 사상들은 남아있는데 포커스가 바뀌었다. 어떻게? 자, 그 얘기 바로 옆에다 할게요. 헬레니즘. 이 헬레니즘이라고 했을 때는 헬레닉이라고 하면 그리스주의, 그리스적인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했지만 그 그리스의 사상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그리스 시대의 문제와 헬레니즘 시대의 문제가 그 고민의 문제가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 시대는 절대적 진리라던가 혹은 이상주의, 국가의 문제, 정치의 문제 이런 것들에 관해서 다 같이 고민했던 시대가 그리스 시대의 고민이라고 볼 수 있다면요. 헬레니즘 시대는 그거보다는 철학의 범주가 도덕,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철학이 더 부각된다는 거예요. 철학에서 윤리학이라고 하는 한 부분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쉬울까? 내가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좀 쉽게 말하면 처세술적인 부분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걸 다 처세술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더 크게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고민에 대해서 헬레니즘 시대에는 더 많은 논의를 하게 되고 그 해결점들이 형성된 것이 헬레니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에 나타난 철학사들 중에서는요.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스토아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나타나고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키니코스 학파라고 해서요. 당시에 세속적인 삶의 관심사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던 학파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사에서 말하는 시니컬하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되기도 했었죠. 선생님이 왜 키니코스 학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냐면요.
세속적인 삶에 대해서 냉소적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스토아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의 뭐 공통적인 특징이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요.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고민의 해결점으로 가다 보면 세속적인 즐거움, 뭐 어떤 그런 쾌락 이런 것들을 즐기는 삶과는 사뭇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공통점으로 보여요. 그래서 키니쿠스 학파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요. 스토아 학파는 그들의 고민이 무엇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찾아낸 해결점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스토아 학파. 여러분들 스토아파라고 했을 때 이 스토아라는 말은요. 고대 그리스의 건축물들을 보게 되면은 지붕 밑에 그 큰 기둥들이 있죠. 그리고 그 기둥들 사이에 공간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 기둥이나 공간 등을 스토아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학자들이 그 기둥 혹은 공간을 돌면서 토론을 즐기고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들의 무리를 스토아 학파라고 일컫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학자가 있는지 얘기해보면 그 창시자가 제논이라는 인물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인물에 대해서 이름을 외우지는 않더라도 그들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글들이 우리 문제에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에픽테투스, 세 번째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세네카, 네 번째 아우렐리우스. 처음부터 노란색으로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들 이름에 관해서 직접 언급하거나 그 사람들의 사상을 콕 집어서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글이 남아져 있는 것들이 지문으로 잘 사용이 돼요. 여기서 문제에 적용시켰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기 쉬운 것들을 팁을 한번 드려보면 에피테투스는 노예 출신이에요. 이 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만한 것이 과거에 아테네 사회에서는 시민 계급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동방 원정을 통해서 알렉산더를 통해서 더 넓어진 그 사회에서는 새로운 사회에서는 그 새로운 인종들 혹은 다양한 계급들 뭐 여러 층의 사람들이 그 나라에 속하게 되고 거대한 제국을 뭔가 다스리고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예전에는 시민들만이 향유하는 문화라던가 철학이라던가 이런 것이 있었다면 거대한 제국,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 이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통용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비록 노예 출신이었지만 이 사람은 자신의 사상을 통해서 나중에 아우렐리우스의 선생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얘기가 여러분들이 좀 참고적으로 받으면 재밌을 만한 부분이고요. 세네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네로 황제의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교사였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나중에 네로 황자의 암살 음모에 휘말려가지고요. 자살을 명령받아서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세네카의 마지막 죽음에 관한 그림도 보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살을 명령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그렇게 죽었을 때 스토아파의 그런 그 사상적인 특징에 의하자면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걸 받아들였을까 이런 걸 한번 마지막에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죠. 그 전쟁터에 나가서 그 사막 위에 있는 막사에서 자신이 그 불안한 전쟁 중에 그 불안한 마음이라던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막막한 마음을 어떻게 평온하게 다스렸을까 명상록이라는 거 남아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배경이나 사상을 통해서 스토아파가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공통적으로 맞닿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선생님과 이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이들이 생각하고 있던 생각 하나를 찾아보면 바로 이거예요. 자연의 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생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들의 논점인데요. 이 자연을 유지하고 그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어떤 궁극의 질서가 있을 것인데 그 질서가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도 통할 것이다. 그러면 그 궁극의 질서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가 그들의 고민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동양 사회에서도 이런 걸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나름 한번 유추를 해보시고 이들이 생각한 자연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라고 표현됩니다.
우주 자연의 근본적인 질서, 그것이 생성되고 변화되고 흘러갈 수 있게 하는 로고스. 지금은 봄이에요. 목련꽃이 피고 개나리꽃이 피고 따뜻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우주 자연의 법칙에 의하면 언젠간 여름이 올 거고, 그 여름이 지나고 나면 가을이 올 거고, 또 그 가을이 가고 나면은 우리는 수능을 볼 거고, 으아 하고 여러분들 생각하겠지만 그 수능이 끝나면 우리는 드디어 해방돼서 대학생을 시작하겠죠. 그러한 근본적인 흐름이 있어요. 근데 그 흐름은 우리가 막아서 되는 것도 아닌 거고, 또 그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것의 개념은 아닐 거라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인데, 어떻게 얘기를 볼 것인가?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 가능하다. 또 다르게 말하면 이 인간 이성의 고향은 바로 로고스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인간들은 이 로고스를 받아들이고 그 흐름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것이 맞다. 그 로고스에 따르지 않으면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주 자연의 질서가 바로 로고스이며, 그 로고스는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 가능하다. 혹은 인간 이성의 고향이 바로 그 로고스다 라고 하는 중심된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잡아 두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했듯이 우리 인간들은 최대한 이 이성을 발휘해서요, 우주 자연의 질서, 이 세계의 질서, 또 내 운명이 흘러가는 질서, 나름의 질서가 있겠죠. 그 질서를 파악하는 거예요. 파악하고 그 질서를 선생님 좀 전에 말했듯 개척한다거나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삶, 편안한 삶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부동심이라는 개념이에요. 아파테이아. 이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성적 금욕주의라고 하는데요. 방금 말했듯 이성의 힘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이고요. 여기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요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부동심, 아파테이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내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떠한 흐름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가 올 수밖에 없었는지 나름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상황에서 내가 동요되지 않을 거라는 거야. 마음이 흔들리거나 감각적인 혹은 뭐 육체적인 뭐 욕망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흔들림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심을 유지하는 것이 내가 마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말한 것처럼 편안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했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왜 자꾸 반복하게 될까요? 아까 전에 그 배경적인 설명을 해드린 것과 같이 공동의 생활을 유지했었던 과거의 모습과는 달리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그 과정 속에서 나름의 혼란, 또 문화적인 뭐 충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불안, 혼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것이 스토아파의 고민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불안과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인데, 그 편안함에 유지하는 것의 그 방법은 다름 아니라 이성을 발휘해서 마음을 동요되지 않게 잘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스토아파의 그 로고스의 개념과 부동심의 개념까지 왔는데요. 이 다음에 스토아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들의 사상이 어떤 부분으로 전개가 되어 가느냐. 전개 혹은 영향을 미친 사상들입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는 다음에 우리가 배울 사상들의 바탕을 깔아놓는 의미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걸 봐두시면 되는데,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만민평등 사상이에요. 만민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왜일까요? 아까 말했듯이 옆으로 잠깐 다시 가볼까요? 우주 자연의 질서가 있고요. 그 질서를 로고스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로고스는 인간의 이성과 통하죠. 그런데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의 특정 부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이 로고스로서의 이성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성을 갖추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그런 점에서 평등하다라고 보는 사상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두 번째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민법. 이것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 있었던 대제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인종에 관계없이 그 무엇에도 상관없이 로마의 시민이라면 로마의 법의 보호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다. 거기에는 이성을 갖춘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보는 시각이 깔려 있겠죠. 만민법. 세 번째로 갑니다. 자연법. 자연법 사상은 로고스가 존재하듯이 시공을 초월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지켜야 될 법이 있다. 그게 바로 자연법이다. 사실 이게 좀 다 통하고 있죠. 네 번째 사상으로 갑니다. 네 번째 사상은 범신론. 범신론이라고 하는 거 여기 신이죠. 신. 범. 어느 곳에나 신이 광범위하게 깃들어 있다.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역시 로고스의 개념에서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는데요. 로고스라고 하는 우주 만물의 근본적인 법칙이 어디에나 깃들어 있죠. 그렇죠? 그런 것과 같이 그것은 곧 신의 존재가 돼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도 이 세상 모든 존재에 깃들어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신은요. 우리들이 현대사에서 말하는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구원을 해주는 그런 종교적인 신이 아니라 로고스로서의 신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해 잘 되시나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 얘기로 다시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우주 자연의 근본적인 질서. 그 질서를 우리는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간 이성의 고향이고 인간의 이성으로 그것을 알 수 있고 인간의 이성과 통한다. 즉 그러한 로고스는 그런 점에서 인간에게도 이 세계 어디에도 다 깃들어 있다. 그 로고스는 즉 신이다 라는 얘기예요. 단 이 신은 절대신, 인격신 아니다. 선생님이 절대신, 인격신 이 얘기를 하면 또 이게 뭐냐 물어보는 친구들인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그 종교적인 우리를 구원해주는 기도를 들어주는 그 신이 아니라고 본다는 거야. 그래서 요 신이라는 주제 가지고도 문제 만들기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범신론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이러한 점에서 나중에 스피노자라는 철학자에게도 이 내용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그래서 스피노자에 가게 되면 스토아파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알게 되고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찾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문제도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스토아파가 생각하는 로고스의 법칙에 의해서 그 전개가 되는 다양한 사상들까지 봤고요. 자, 여기 보면서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로고스, 인간의 이성,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기억해 둘 것. 그리고 방금 말했던 이러한 내용들은 문제를 풀다 보면 지문 속에 그들의 생각이 나타나는데 지문 속에서 그 뉘앙스를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따가 확인을 시켜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이 불안한 사회에서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아파테이아, 즉 부동심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이성을 발휘하는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얘기로 갈 텐데요.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자, 이 에피쿠로스 학파도 마찬가지예요. 이 혼란한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까가 고민이에요. 그런데 그 결론점의 모습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작점에서의 차감되는 점은 달라요. 이성이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선생님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얘기할 사람들은 에피쿠로스 학파. 여러분들 이 에피쿠로스 학파를 잘 이해하시려고 했을 때 먼저 알아두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이 19강에서 소크라테스, 소피테스트 얘기하기 전에 자연 철학자들 말한 적 있죠? 그 자연 철학자들 중에서 데모크리토스 기억나세요? 이 사람은 원자론을 얘기했다 했습니다. 그럼 원자론이 뭘까?
이 세상을, 이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입자를 원자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러면 이 세상은 원자들의 우연한 충돌과 결합에 의해서 생겨난다 라고 하는 것이 원자론의 입장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이 얘기 왜 썼느냐? 에피쿠로스 학파 이야기를 얘기할 때, 자, 세 번째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이 태어나고 혹은 죽는 과정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인간들이 생을 얻어서 태어나는 것도요, 다른 것이 아니라 원자들의 우연한 결합에 의해서 인간이 태어나는 거예요. 삶을 얻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자들의 해체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원자론의 바탕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 혹은 이 자연이 어떻게 생성되고 변화되고 소멸되어 가는가 하는 관점이 이 원자론의 관점에 입각해서 이들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효과적이라는 점 때문에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선생님 노란색으로 쓰고 있죠?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해두면 좋은 밑바탕들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키레네 학파. 키레네 학파는 쾌락주의를 말하는데요. 이들은 분명히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윤리 공부하다 보면 선생님이 이미지로 공부하지 말라는 말을 종종 하게 되는데, 쾌락이라는 단어를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쾌락은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앉아있을 때 너무 더워서 땀이 뻘뻘 난다거나 배가 너무 고프다던가 그 기타 등등의 육체적인 불쾌를 즐겨하거나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누구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면 내 몸이 우선 쾌하고 즐거운 것을 누구나 추구하게는 돼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육체적인 쾌락을 옳다라고는 보는데요. 문제는 육체적인 쾌락이라고 하는 게 과연 지속적이겠느냐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에 머무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름의 판단 혹은 선택의 과정을 거쳐서 나한테 조금 더 오래 줄 수 있는 쾌락은 뭘까를 생각해 보라는 그 의미까지 이 쾌락주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요소를 여러분들 밑바탕에 까시고 에피쿠로스 학파로 들어가 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럼 에피쿠로스 학파로 들어가 볼게요. 자, 밑바탕을 깔았고, 에피쿠로스 학파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앞에 말했던 키레네 학파가 추구하는 쾌락. 그래서 이들은요, 쾌락은 선이다 라고 하는 명제를 바탕에 깔고 갈 겁니다. 쾌락을 추구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고 하니? 쾌락의 영리현상이에요. 혹은 쾌락의 역설. 아니, 우리 지금 수험생 친구들한테 너 지금 뭐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아마 자고 싶어요. 그 대답 정말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잠을 통한 쾌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치자. 그래서 한 8시간 자게 뒀어요. 그걸로도 부족하죠? 더 잘 수 있어요. 자, 오늘 하루도 푹 자고 그것에 이어서 계속 잠을 잘 수 있게끔 가만히 내버려 뒀다. 여러분들 어때요? 선생님도 이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계속 자면서 예를 들어 내일 아침에 출근을 해야 돼. 근데 오늘 밤에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 그 시간에 잠용종이 울리는데 그 잠용종을 끄면서 다시 잠들 때는 정말 안락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그 쾌를 느끼게 돼요. 그런데 그걸 다시 끄고 더 자. 점심쯤 되면서는 잠이 한번 싹 깹니다. 그때는 뭐 때문에 깨냐면 불쾌 때문에 깨요. 배가 고파요. 배고픈 것보다는 더 잘 거야. 그리고 다시 자요. 그리고 나서는 또 3-4시간 흘러서 또 잠을 깨게 되는데 그때는 목도 뻐근하고 뒷머리가 땡겨서 그 불쾌 때문에 또 깨어나게 돼요. 다시 말하면요. 육체적인 쾌락. 이 육체적인 쾌락이
양이 많다, 시간이 많다, 더 많은 육체적인 쾌락을 주어줬다 라고 하면은 그것이 더 많은 쾌락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 자명종 끄고 다시 잠자는 순간에는 쾌락이 엄청 났지만 그 뒤부터 배고파서 못 자겠고 뒷머리 땡겨서 못 자겠고 허리 아파서 못 자겠는 불쾌가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요, 육체적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은 불쾌를 동반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쾌락의 영리라고 하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생각해 본 그들의 결론은요. 이 육체적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들은요, 지속적인 쾌락을 원해요. 나한테 더 오랫동안 쾌락을 보장해 주는 것은 없을까? 그래서 결론은 정신적인 쾌락이에요. 내가 배고플 때 피자 한 조각 먹고 두 조각 먹고 세 조각 먹고 네 조각 먹고 결국에는 토하고 싶은 그런 육체적인 불쾌를 가져오는 것보다는, 그런 쾌락보다는 정신적으로 내가 만족스럽고 편안한 쾌락을 추구하는 게 훨씬 더 지속적일 거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수업 준비하다가 밤에 잠들 때 만화 한 컷 딱 보고 기분 좋게 웃으면서 잘 때 그 정신적인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쾌락주의, 무슨 쾌락주의? 정신적인 쾌락주의다. 그래서 이들은 분명히 쾌락이라고 하는 감각적인 경험을 판단 근거로 두겠지만 여기에는 지속적인 쾌락을 주는 게 무엇일지 내 지성의 작용을 통해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골라내는 작용이 필요해요. 선생님 이 얘기 왜 썼냐면요. 에피쿠로스 학파 지문인데 지성의 작용이라던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이성적인 작용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러면 친구들은 이거는 쾌락주의는 감각 경험인데 이성의 작용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틀린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틀리지 않아요.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궁극적인 상태로 가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아타락시아. 이 아타락시아는 바로 평정심이요. 이 평정심을 표현하는 말이 그렇게 선택지에 많이 나왔는데 학생들이 이걸 찾아내지 못해요. 자, 아타락시아는 뭐냐? 몸에는 고통이 없고, 자, 쓰면서 꼭 넣어두세요. 마음에는 불안이 없다. 이게 바로 아타락시아의 상태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몸에는 고통이 없고 마음에는 불안이 없는 이 상태를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어떨까?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막 찾아다니면서 먹는다던가, 술을 마시면서 즐겁게 논다던가, 그렇게 향락을 향유한다던가 등과 같은 그러한 류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몸의 고통을 줄이는 상태, 마음의 불안을 줄이는 상태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육체적으로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그 육체적 쾌락이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에 불쾌를 동반하는 순간이 꼭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추구하는 건 현명한 방법이 못 돼요. 그래서 불쾌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이걸 나름 해석해서 풀어 쓴 말이 소극적 자세다 라고 말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네, 적극적으로 육체적인 쾌락을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불쾌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러다 보면은 극단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불쾌가 따르게 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딱 이해를 해두시는 것이 가장 좋겠어요. 그래서 아파테이아의 상태와 아타락시아의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결론은요. 정신적인 쾌락주의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성적인 금욕주의와 어떻게 다른지 꼭 정리해 두세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추구했던 사상들은 어디에 영향을 줄까? 감각적인 경험에 의해서 쾌를 추구하게 될 거니까요. 쾌락이 선이다 라고 하는
공리주의의 기본 명제에 영향을 주죠. 하지만 쾌락이 선이긴 하지만 그게 내 개인적인 쾌락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쾌를 더 중시하는 공리주의적인 사고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 이후에 경험을 중시하는 혹은 경험을 진리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학파들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바탕을 깔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타락시아 얘기까지 했어요. 그 아타락시아 얘기 마저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싶은데, 아타락시아를 추구하는 그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지금 본 것처럼 소극적으로 불쾌를 줄이는 방법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삶의 모습도 상당히 소극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공동생활을 하게 되고 그 공동생활 안에서 뭔가 활동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든 불쾌의 요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떠나요. 은둔하는 그런 은둔자의 삶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당시에 거대한 제국에 통용되는 이념으로는 부적절했던 거죠.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의 생각보다는 스토아 학파처럼 이성을 발휘해서 내 욕구를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런 모습이 좀 더 많이 받아들여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스토아 학파의 모습은 아우렐리우스의 황제에게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요거 선생님과 한번 짚어서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림 한번 볼게요. 오늘 얘기한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에게서 공통적으로 생각되는 그들의 고민을 찾아보라. 그러면 뭐요? 거대한 제국의 혼란 속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다는 것. 그래서요, 이 둘 사이에는 개인의 안심인명, 이것을 중시했다라는 점을 공통점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심인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도 맡길 수도 있는데요. 안심,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내 마음을 편하게, 고요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안심인명이라고 여러분 이해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 결론으로 스토아파는 이성을 통해서 내 욕구를 참는 방법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고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이 선인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쾌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쾌락을 추구하되 불쾌를 가져오는 육체적인 쾌락은 지속력이 떨어지니까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점이 이 둘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것에 바탕을 두고 쾌락이라는 경험, 또 이성이라고 하는 요소는 서로 다른 두 축을 만들고 있지만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결론상에서의 모습을 보면요. 금욕하는 삶을 얼마나 절제되어 있고 욕구를 그야말로 절제되어 있는 모습으로 점철이 되어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에피쿠로스 학파의 모습도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려다 보니까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삶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절제된 삶과 가까운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양상은 비슷하게 절제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절제된 삶의 모습. 이것도 역시 공통점이에요. 친구들이 공부하다가 이거를 세밀히 공부하지 못하고 놓친 친구들은 딱 이것만 보니까 너무 비슷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삶의 모습이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중시하는지 아니면 이성 자체를 중시하는지 그것에 의해서 그들의 근본적인 생각은 이미 처음부터 달랐다라는 점은 두 축으로 나눠 놓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토아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얘기했고요. 아까 이들이 어디에 영향을 주게 되는지 가장 대표적으로 스피노자 그리고 공리주의 영향 준다는 거 꼭 체크해 놓으세요. 공리주의. 자, 요거 보시고요. 이제 선생님이 오늘은 스토아 학파에 관해서 문제를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먼저 에피쿠로스 학파에 관련된 필수자를 한번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에피쿠로스 학파가 얘기하는 쾌락주의 사상입니다. 자, 첫 번째 얘기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쾌락의 부재로 인해 고통을 느낄 때에는 쾌락을 필요로 하지만 로부터 쭉 가보세요. 보시면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쾌락이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쾌락을 우리에게 타고난 첫 번째 선이라고 인식하며 선택하고 기피하는 모든 행동을 쾌락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쾌락이 곧 선이다 얘기하는 것이 이들의 명제가 되겠고요. 이 쾌락은 선이다. 이것이 공리주의까지 연결이 되겠죠. 다만 어떤 쾌락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달라진다는 점이겠죠. 쾌락주의에 관한 얘기로서 쾌락은 선이다라는 명제 기억하시면 이해하기 쉽고요. 두 번째 질문 볼게요. 우리가 쾌락이 목적이다라고 할 때 이 말은 우리를 잘 모르거나 우리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방탕한 자들의 쾌락 혹은 육체적 쾌락 의미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건 몸에는 고통이 없고 마음은 편안한 상태, 즉 아타락시아의 상태다라고 말하고 싶겠죠? 근데 이 지문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사용이 됐던 지문이어서요. 그냥 필수, 기본 중에 기본 정도로 의미하고 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 얘기 보면서 선생님이 아까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을 밑바탕에 깔아 들었는데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어서요. 한번 봅시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는데 익숙해져야 한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선과 악은 감각의 능력을 전제하는데 죽음은 바로 모든 감각 능력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을 제대로 이해하기만 하면 우리는 삶에 무제한적인 시간을 부여함으로써가 아니라 오히려 불멸성에 대한 열망을 제거함으로써 유한한 삶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요거를 옆에다가 한번 선생님이 간략하게 체크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론에 의거하면 이 세상에 생겨나고 소멸되는 모든 것들의 원리는 원자에 의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원자의 우연한 결합에 의해서 우리가 생을 얻고 태어나서 살아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는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원자의 해체예요. 원자의 해체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다가 어떤 의미를 따로 부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우연한 결합, 어떤 의도나 목적이라는 것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거에 어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으면요. 그것이 없어졌다. 그것이 죽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마음 아프고 그 죽음을 생각할 때 내가 죽는다면 어떨까 되게 불안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그냥 원자가 만났다가 해체되는 그 원리이기 때문에 아무 이유가 없고 아무 의도도 없고 아무 목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통해서 왜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느냐? 당연하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마음이 가장 불안한 이유 중에 뭐가 있을까? 그러면 불안이 아니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일까? 다 기준은 감각적인 경험인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걸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애 동안 죽음이라는 것은 어차피 경험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을 요소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죽는다면 얼마나 어떨까라는 것에 대해서 기타 등등 생각하면서 마음이 불안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건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은 이 불안 때문에 신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 그 신의 계율에 따르려고 하고 그 신의 계율에 따르지 않으면 내가 또 벌을 받는 거 아니야? 또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기만 한다면 어차피 경험할 수 없는 요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요소도 필요 없고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서 그 불안함의 요소를 제거하고 편안하게 쾌락을 즐기면서 살 수 있다. 그게 옳다라고 하는 게 에피쿠로스 학파의 입장이고요. 이걸 잘 이해를 하려면 그래서 원자론 이해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지만 말씀드렸고요. 요건 선생님이 심화 강의에서 그 모평에 나왔던 문제 가져와서 같이 풀어볼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론 정리 다 했고요. 우리 문제 적용시키면서 내 걸로 만들어 봅시다. 자, 문제 볼게요. 78쪽에 보시면 우리 수능 실전 문제 6번이 있어요. 다음은 서양 윤리 사상들을 도식화한 거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신은 곧 자연이고 신의 본성은 이성이다. 됐죠? 로고스 말하는 거죠? 인간 개개인의 본성에도 이성이 구비되어 있다. 신의 목적은 사물들을 지배하는 이성적인 법칙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그럼 여기서 하나 묻고 싶은 거, 그 신은 뭐냐? 우리가 말하는 종교적인 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점만 정리해 두시면 좋겠고요. 개개인의 이성이 보편적인 이성과 하나가 된다면 하고 가보겠습니다. 로고스를 얘기하는 스토아파의 입장에서 맞는 거. 자, 1번부터 볼게요. 고통이 없는 순수하고 참된 쾌락을 추구하게 된다.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에피쿠로스, 그들이 얘기하는 고통이 없는 상태. 틀렸죠? 자, 2번 갑니다. 원죄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이 뉘앙스로 가게 되면 신이 필요할 거예요. 원죄를 용서해주는 신이 필요하겠는데 그 신은 이 신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선지를 만들었을 거예요. 3번 갑니다. 개인의 평온한 삶보다 공동체의 헌신을 추구하게 된다. 뉘앙스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이들은 안심인명, 내 마음을 편안하게 사는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공동체주의적인 삶보다는 그것을부터 떠난 나 개인의 마음의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것과는 거리가 멀어지고요. 그래서 스토아파나 에피쿠로스파 다 만들 때 오답의 요소로 정말 많이 쓰입니다. 꼭 체크해 두시고요. 4번,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된다. 개척, 적극적인 노력이라는 말을 체크했어요. 로고스라는 법칙 자체가 어때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따라야 되는 거죠. 이걸 극복하는 삶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운명론적인 혹은 숙명론적인 인생관을 보인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이 마음이 편안한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던 그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것도 이들에게 쓰이는 오답지로 정말 잘 나와요. 5번 갑니다. 외부의 어떤 상황에도 동요하지 않는 정신 상태를 갖게 된다. 그러한 부동심의 상태. 그래서 5번 정답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스토아파에 관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윤리적 관점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사려 깊고 아름답고 정직하게 살지 않고서 즐겁게 살 수는 없다. 반대로 즐겁게 살지 않으면서 사려 깊고 아름답게 정직하게 살 수는 없다. 즐겁게 살고 싶네. 사려 깊고 아름답고 정직하게 살기 위한 척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즐겁게 살 수가 없다. 그 척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 쾌락은 이 즐거움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 두 개를 조합한 것 같은데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평정심, 아타락시아가 되겠죠? 왜냐하면 삶을 즐겁게 만드는 것은 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육체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니다. 어떠한 정신적인 쾌락을 유지하는 것이다. 에피쿠로스 학파겠네요. 그럼 선지 보겠습니다.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목표는 쾌락이다. 쾌락의 선이다. 니은 쾌락은 경험보다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 얻어진다. 선생님이 아까 쾌락이라고 하는 건 감각적인 경험을 그 근거에 둔다라고 했고요. 방법적 회의라고 하는 것은 후대 합리론적인 윤리학 철학자 데카르트에게서 나오는 거니까요. 절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자, 디귿 참된 쾌락을 얻으려면 검소하고 절제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그 단어의 이미지하고는 얘가 달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진정한 쾌락이란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라 지속적인 쾌락이다. 그래서 정신적인 쾌락이 훨씬 더 오래 가니까 그걸 추구하도록 하겠다. 리을도 맞네요. 니은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또 확인해 볼게요. 79쪽 보시면 다음 사상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진정한 법규는 올바른 이성이며 자연과 합치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벌써 느낌이 오시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동의 것이며 확고하게 계속해서 존속하며 명령으로 의무를 부과하게 되고 금지로 악을 그만두게 한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 세워진 법칙을 누구나가 다 의무처럼 따르라고 말하겠네요. 이 법규를 고치는 것은 신성 모독이다. 어떤 부분도 폐기할 수 없다.
민해도 민중도 우리를 이 법규로부터 제외시킬 수 없다. 이 법규는 로마와 아테네에 다르지 않고 오늘과 내일에 다르지 않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법칙이다라고 하는 자연법 사상을 얘기하겠네요. 그러면 요것에 관한 이론적인 기초가 되는 건 뭘까요? 스토아파의 사상이라고 아까 복습을 했었죠. 1번부터 볼게요. 가장 적절한 거, 인간은 이성 갖고 있어서 평등하다. 만민 평등 사상. 1번 정답이네요. 2번 갈까요? 경험 유용성. 어때요? 이성에 의해서 이론, 진리 기준을 찾고자 하는 것과 상당히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죠. 2번은 경험주의, 쾌락주의에 들어가는 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갑니다. 만물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이성은 존재한다. 그래야 이게 가능하겠죠. 논리적으로. 4번 갑니다. 우주를 창조한 인격신만이 절대적으로 선하고 완전하다. 신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로고스의 신은 인격신 아니라고 강조드렸죠. 5번. 법규의 위반자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주권자에게 절대권을 부여해야 한다. 주권자에게 절대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권자에게도 통하는 그 주권자건 그 모든 사람에게도 통하는 그런 공동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나머지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 한 문제는 2007학년도 수능 문제인데요. 요걸 가지고 인생관을 근거로 하는 어떤 것을 찾을 수 있겠냐. 자, 요 뒤에 이런 문제가 진화돼서 나타났는데 보세요. 네 인생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우주의 원리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고 어떤 실현도 의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어때요?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에 의거하면 이 세상은 다 우연히 일어나는 거지 목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필연인 거예요. 왜? 원리와 법칙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순응해라.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그 생각과 태도를 바꾼다면 지금의 상황은 끔찍하지 않다. 그 상황 자체가 끔찍한 게 아니라 그걸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네 그 생각 자체가 문제야 라고 하는 게 이들의 요지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의 이성으로 인해서 신들과 친척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게, 자네가 외적인 조건에 집착하지 말고 이성에 따르는 삶, 자연에 따르는 삶을 살길 바라네. 그럼 행복해질 수 있을 거네. 행복은 이성, 신, 그 법칙, 그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로고스. 그래서 스토아파라는 게 딱 나오죠. 이러한 요소들이, 그래서 이것들이 오답지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유일신과의 실존적 만남과 신의 은총을 중시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들이 얘기하는 신은 유일신, 실존적 만남 등 그리스도교 윤리에서 얘기하는 그 신이 아니라 로고스로서의 신, 법칙으로서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2번, 현실 생활에 도움되는 지식, 현실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유용성, 그 행동의 결과라는 것은 경험한다는 거. 이쪽의 맥락은 소피스트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기는 소크라테스부터 시작되는 이성 중시에 들어가야 되겠죠. 틀렸어요. 3번, 직관과 체험. 직관과 체험을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현대 철학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4번, 감정이 억제돼서 욕구나 고통을 이겨내는 상태. 그쵸? 감정을 억제하는 건 뭐에 의해서? 바로 이성에 의해서 억제를 할 테니까 아파테이아의 상태를 말하는 4번 맞고요. 5번 갑니다.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여기까지 맞는데, 실존의 본질에 앞서는 존재의 주체적 결단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현대 철학의 실존주의 부분에 나오는 거여서 여러분들이 현대 철학까지 다 배우시면 선지들이 다 명확하게 해결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수능에 나왔었던 스토악 파일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고 심화 강의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 문제가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때를 꼭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내용 잘 마무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자, 우리 1등으로 함께 가는 친구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